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청소년 이해론에서 그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2번 들으셨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발달의 이론적 접근을 보실 거예요. 각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다뤄야 될 게 생물학적 이론이에요. 생물학적 이론은 청소년기 생물학적 이론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이론들은 주로 청소년기 신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이니까 어디에 초점을 뒀을까요? 신체적인 거에 초점을 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통해 아동이 청소년이 됐음을 인식하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몸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아이가 좀 인상이 좀 바뀐다든지 그랬을 때 쟤 청소년기가 됐구나 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죠. 겉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자기상에 대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보다 어때요? 어른스러운 행동 등을 하도록 하고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하도록 타인들에게 과거와 다른 자신으로 대해줄 것을 요구하게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게 신체상의 변화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행동도 다르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허리 재현 이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 발달의 생물학적인 요인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류 발달 역사를 재현했는데요. 발달적 특성으로는 유아기 때, 아동기, 청소년 전기, 이 사람은 청소년 후기, 성인기 이렇게 나눠서 봤거든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0에서 4세로 봤고요. 유아가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발달을 재현하는 시기라고 봤습니다. 또한 아동기에는 5에서 7세라고 봤고요. 아동의 술래잡기나 장난감 총놀이는 과거 인류의 동굴 생활과 수렵, 어획 활동을 재현하는 거죠. 옛날에 과거 인류 세계의 그 활동들을 아동기가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청소년 전기에는 어떻게 봤어요? 여기 8세부터 봤어요. 14세까지 인류가 인간으로서의 특성과 야만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시기라고 해요. 동시에 아동이 야영 시대의 삶을 재현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연습과 어때요? 훈련을 통하여 읽고 쓰고 말하는 기술을 획득하는 시기라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소년 후기에는 이 사람은 길게 잡았죠. 15세, 25세. 그래서 인류가 야만적인 생활에서 문명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2의 탄생기, 새롭게 탄생한다 해서 급진적이고 변화가 많으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한 게 언제요? 이 사람은 청소년 후기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기에는 인류의 문명적 생활이라고 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허리 재현 이론은 그리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가끔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유아기, 아동기를 청소년을 전기, 후기로 나눴다라는 점. 하고 또 어디에 더 급진적인 변화를 뒀죠? 이때. 후기에 더 많은 그거를 뒀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게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발달은 생물학적 시간표에 따라 나타난다고 봤어요. 생물학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래서 게젤은 홀처럼 청소년기가 반드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질풍노도의 시기만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좀 다르죠. 그래서 아까 홀하고는 조금 다르게 청소년기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발달 이론 중에서 2번째로 정신분석 이론 접근을 볼게요. 아주 그냥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심리학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교육학을 하거나 할 때는 보면은 제일 중요한 처음에 등장하는 이론이니까 늘 염두에 두시고요.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보시면 프로이드가 중요하게 여긴 게 성격 발달을 몇 단계? 5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넘어갔다 또 다시 와볼게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요.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봐서 우리가 구강기라는 것은 이 입에다가 오랄 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생에서 약 1세까지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시거나 조카를 봤다거나 생각을 좀 더듬어 생각하시면 성적인 에너지가 어디가 있어요? 입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성적인 에너지라고 그랬을 때 이게 삶의 에너지예요. 삶.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뭘로 확인해요, 이때는.
입으로 가져가서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의 에너지가. 그래서 유아기가 빨고 삼키고 깨물면서 만족을 얻는데 결국 만족을 얻기도 하지만 확인 작업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갖고 왔을 때 이게 어떤가 만져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입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유아는 다른 사람과 분화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어머니에게 의존적이에요. 이때는 특히 나를 먹여주는 사람, 먹이고 재워주고 뭐 케어해주는 사람이 이때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인간은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일어나서 뭘 먹겠어요.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굉장히 의존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그 다음에 어디에 애들이 입으로 빨고 나면 항문기죠. 우리 3세까지 대변 훈련 시키잖아요. 배설물 훈련. 그래서 배설물을 이때 보유하고 배설하는 것. 즉 이렇게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시기가 있대요. 내가 이때까지만 해도 싸는지 뭐 하는지 모를 텐데 이때는 내가 배설물을 내가 조절해서 쌀 수도 있고 또 어때요? 안 쌀 수도 있고 이 통제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거나 또 배설할 때 느끼는 만족을 얻게 돼요. 그래서 유아는 처음으로 본능적 충동을 어때요? 외부로부터 통제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이때 항문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남근기. 잘 알다시피 3세에서 6세까지 이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놀이 장난감이 없다든지 뭔가 좀 심심할 때는 남자애들 특히 뭐예요? 여자는 그렇지만 남자애들은 성기를 갖고 좀 말락말락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옛날 엄마들은 너 뭐 하고 있어? 혼냈지만 요새 엄마들은 또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막 혼내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하고 놀까? 그러고 다른 데로 주의를 집중해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이때 성기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하고 남아의 경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해가지고 어때요? 아버지와 경쟁 상태. 또 여아의 경우 엘렉트라 컴플렉스 해가지고 또 뭐예요? 엄마하고 약간의 경쟁 상태. 근데 이게 이렇게 그 갈등 상태가 있는 거를 표시하면 안 되니까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 그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동일시 현상을 일으키고 이 시기가 그 남근기 시기예요. 잠복기 보시면 또 뭐가 있죠? 약 6세에서 11세 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그 삶의 에너지, 성적인 에너지가 특별히 한정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인 힘도 잠복되어 있고 시기로서 동성 친구나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요. 그때 뭘 많이 할 때요?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도 발동하고 뭘 알고자 하는 욕구가 클 때이기 때문에 이때 잠복기 때 학습들을 많이 시키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 생식기는 12세 이후 성인 이전까지라고 봤어요. 이 사람은 어디까지 봤다고요? 성인 이전까지 봤습니다. 발달 단계를. 누구는? 프로이드는. 그래서 어른이 형태와 같은 성만족에 관심을 갖고 타인의 이성으로부터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성적인 만족. 이 성적인 만족이 꼭 그런 성적인 어른을 생각하는 그런 성적인 만족이 아니라요. 누군가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 듣고 너 괜찮다는 얘기 듣고 싶고 너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 듣고 싶고 자기 존재 가치를 많이 느끼려고 싶어하는 시기가 이때예요. 이때가 어느 시기예요? 결국 청소년기 시기에 포함되는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자아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청소년기의 전신 분석적 이론을 보시면 5단계인 생식기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아까 보셨죠? 네. 그래서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년기 정신분석적 설명에 주력하게 된대요. 그녀에 따르면 어때요? 청소년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갈등? 내적으로 갈등이 있고 심적인 불형평 시기고요. 엉뚱한 행동이 지배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은 한편으로는 우주의 중심을 자신과 동일시할 정도로 아주 어때요? 자기중심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자기 희생과 헌신을 보이는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중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때요? 평형을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한쪽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일로 갔다 한 번에 일로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집단 상담에 정의에 있어서 추론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추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프로이드의 좌절 공격 가설인데요. 첫째, 좌절로 인해 공격 대상을 찾게 된다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뭔가 내가 이루어진 것이 좌절이 되면 공격하고 싶은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 그쵸? 공격하고 싶으면 그 대상을 찾겠죠. 그 대상은 누구예요? 나한테 쉬운 대상이 되겠죠. 둘째, 공격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죽음의 그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 생의 에너지와 반대되는 에너지로 봤어요. 프로이드에서는. 그래서 공격 에너지를 발산하면 공격성이 감소된다는 가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나면 훨씬 낫다라고. 그래서 이게 공격성이 감소된다라고 보는 게 추동 이론이고요. 근데 사실상 욕구자들이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이론은 발달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좌절 공격성 가설에서는 심한 좌절의 경험이 어때요? 강력한 공격 출동을 발달시킨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심한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꼭 다 공격 충동을 발달시키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성하고 좌절하고 꼭 맞물려서 간다라는 가설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체계적 조건 하설을 보시면 추동 감소 이론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추동 이론을 보셨으면 자극이 있으면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반응 잠재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이렇게 반응할 것이 저렇게 반응할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반응 잠재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극이 있으면 유기체 변인이 있고 R 반응을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기체 변인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SR 반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응 잠재력의 요인으로는 추동, 자극 강도, 유인 정도, 습관 강도 등이 있어요. 반응 잠재력의 요인으로 보시면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의 요인으로는 어떤 추동, 어떤 동기를 갖고 있고 또 자극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요만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아 이따만한 자극에는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잠재력에 따라서. 그다음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동기, 유인 동기가 어떤 것인지 또 습관적으로 어떤 정도의 강도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반응하게 되는지 이런 잠재력, 반응 잠재력이 있을 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아무리 높아도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행동은 안 일어나요. 즉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동기가 높다 그러면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공부했던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있지 않으면 어때요? 어느 순간 힘들어서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든지 차곡차곡 습관을 들이는 게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봤어요. 뭐가요? 습관. 조건 하설은.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클라크 헐 같은 경우는 학습에 대한 추동 감소 이론을 제안했어요. 즉, 이론은 추동의 긴장을 낳지 않는다면 그리고 추동을 감소시키고요.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상을 위해 유기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어때요? 강제하지 못한다면 어떤 학습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연구는 아무런 추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조건한설이 도대체 반응 잠재력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청소년 섭식 장애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경성 식욕부진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1868년에 윌리엄 굴이 처음 이장의 기술, 신체상의 심한 장애로 먹지 않아서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질환. 그래서 최근 20년 이래 젊은 여성에게 급증하고 있는 것이 신경성 식욕부진이에요. 주 증상은 살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식욕부진과 스스로 식사를 제한하고 특이한 식사 행동을 갖고 있고 현저한 체중 감소를 갖고 있습니다. 심한 신체성 장애, 지초대사자와 무월경증도 겪기도 해요. 그래서 강박적이나 완벽주의적, 이기적이며 지적인 독신 여성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이러해야 돼. 이렇게 되면 내 몸이 망가질 거야. 이렇게 강박적으로 굉장히 자기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욕부진을 겪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신경성 폭식증과 반대계층 막 먹는 거죠. 폭식 후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신경성 폭식증의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 둘 다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2번 발생해야 돼요.
이런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 한 번으로 갖고는 뭐 폭시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인 및 역동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신경성 이제 식욕, 부진이나 신경성 폭시증은 개인, 가족,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경험이 있는지, 충격받는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뭐 스트레스를 받게 한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이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을 수 있고 병들이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연관들이 있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론 분석을 보시면 그 정신분석 이론, 생물학적 이론, 행동 이론, 사회문화 이론, 가족체계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아까 이제 폭시증에 되면 섭식장애가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본 게 정신분석이에요. 언제요? 어린 시절. 이 사람 꼭 과거로 돌아가죠.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시상하부 호르몬이나 생화학적 장애로 인해 생길 수 있다고, 몸에 어떤 시상하부 뇌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줬고요. 많은 연구에서 우울과 섭식장애의 관계를 보여줬지만 기본장애가 섭식장애를 초래하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는 아직 결정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행동이론에서는 뭐죠? 처음에 재생주들을 실행했다가 체중 손실에 대한 칭찬, 그래서 곧 걱정으로 바뀌고 체중 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관심을, 그래서 부적응적 섭식 행동이 강화된 케이스예요. 잘못 강화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사회문화 이론은 신경성 식욕부진 등은 음식 공급이 부적절한 나라에서는 드물고요. 현대문화에서 음식이 풍부하고 여성의 신체가 매력과 날씬함을 어떻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으로 보는 게 사회문화 이론이에요. 또한 가족체계 이론에서도 어때요? 통제 과잉 문제가 중심이 되기도 해요. 가족들은 흔히 수동적 아버지, 또 군림하는 어머니, 의존적인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과잉보의 문제가 중심이 돼서 자꾸 자기를 먹을 걸로 학대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는 점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혼돈된 가족 경계라든지 과잉보를 빚었다든지 또 경직과 갈등 회피,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ADHD의 이제 학습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DHD. ADHD는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는데요. 행동도 과하게 하지만 주의도 굉장히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충동성을 주된 증상으로 가지고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행동 억제 및 실행 기능이 결함을 그 원인 중 하나로 삼았는데, 행동 억제나 자기 감정 억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불쑥불쑥 자기 감정을 얘기한다든지, 굉장히 화를 급하게 이렇게 발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는 되뇌의 전두엽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물질적으로 뭐 전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또 그렇게 된 건지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오는 게 뭐가 있냐면 학습 부진이 와요. 그렇죠? 주의력이 결핍되니까 하고, 산만한 행동이니까 뭐가 또 문제겠어? 대인관계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아동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동들에게 있어서 뭐 읽기, 쓰기 이런 것들도 어렵고요. 보통 한 3학년? 2에서 3년 정도 다른 학생들보다 특히 이제 뒤처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요새같이 선행학습을 한다든지 그 굉장히 아이들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ADHD 겪는 학생들보다 현재 이거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학습장애는 좀 더 심화됐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에 옛날에는 우리가 ADHD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동이 컸을 때 사회생활을 그냥 그래도 무난하게, 옛날에는 ADHD가 뭐였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된 부분이 있었죠. 또 그냥 따라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성인으로 발전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갖게 되면 반드시 학습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가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를 아이들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 친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청소년기 이런 게 나타나면은
아이들이 그 뭔가 학습이 부진되었다라는 것은 얘가 기존의 청소년 이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는지 아니면 혹시 ADHD 성향은 없었는지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심리사회적 발달 1호를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